네, 남북 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 행보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펼쳐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opefully that meeting will be a great success and we're looking forward to it. It would be a tremendous thing for North Korea and a tremendous thing for the world. We will b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make it a worldwide success. If the meeting when I'm there is not fruitful, and we'll continue what we're doing. 자, 지금 저 발언은 이제 폼페이오 CIA 국장이 갔다 와서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한다면 한 얘기거든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한 보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그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신호들이 있다. 또 그리고 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도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얘기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사실은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일이든 해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겠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폼페이오를 직접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의용 실장한테 비핵화 의지를 들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해서 김정은이 베이징 다녀온 이후에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이 만나보니까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더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최측근인 이제 폼페이오를 보내서 진짜로 자기 측근이 가서 봤는데도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 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데 어쨌든 저 마음 잃지 말고 정말 이번에 비핵화를 꼭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뒤에 덧붙인 말이 있네요. 기대에 못 미친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대와 압박, 양면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식 김정은 다루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압박을 해가지고 잘못되면 일어나겠다. 이게 무기 중심인 것인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게 무기 중심인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폼페이오 지금 이제 다녀온 이후의 발언을 봤을 때는 전자의 무기 중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잘 되는 것이 무기 중심이 있고 혹시 잘못 일어나겠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협상의 관점에서 던진 이야기가 아니냐. 이것은 대내용이다 이렇게 보이지요. 특히 이제 우리 홍 박사님이 잘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몇 가지 확인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속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宪법이 아주 빠른 기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뛰어났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신뢰에 있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리고 그 의지에 있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 이것도 진정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크 폼페이오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난 언제 만났을까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식 확인된 건 31일부터 부활절 연휴 기간인 4월 1일 그때 방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술단도 거기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차 공연 있고 2차 공연이 있는데 원래는 2차 공연 때 오기로 했다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1차 공연 때 와서 보고 갔거든요. 혹시 그것과 좀 연관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31일 날 워싱턴에서 떠나가지고 아마 알래스카 가서 좀 급유 받고 바로 이제 평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일 날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4월 1일 날 도착했을 텐데 4월 1일 날 우리 공연이 있었거든요. 우리 단독 공연이죠. 그래서 pompeo가 평양에 도착해 있는데 그날 만나주지 않고 그날은 이제 공연을 보고 아니면 그날 밤에 만찬을 했든지 했겠죠. 그 다음에 pompeo가 워낙 중요한 손님이니까 얘기를 많이 나눴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정치국 회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바빴죠. 미국의 국무장관 지명자하고 담판을 하고 그리고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정치국 회의를 또 9일 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4월 초가 매우 바쁜 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미국도 서서히 이제 좋은 얘기들을 이제 흘리기 시작했고 네. 그 얘기는 폼페이오가 김정은으로부터 모종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얻고 또 김정은도 표정이 계속 밝았던 걸로 보면 또 내일 정치국회의랍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예. 이게 사실 최고인민회의보다 더 중요한 회의예요. 공산당의 노동당의 그 최고 간부들 200여 명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당정군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데 예. 여기서 아마 전략 방향을 새로이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략 방향을 틀고 그거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노동신문의 논조도 조절하고 또 우리하고 회담도 해야죠. 그런 동안에 굉장히 바빴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이 방북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요.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just left North Korea, had a great meeting with Kim Jong-un, and got along with him really well, really great. We've also started talking to North Korea directly. We have had direct talks at very high levels, extremely high levels.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훌륭한 만남이었다, 잘 맞았다 이런 수사를 쓰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좀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폼페이오 이 국장이 이제 이 언제 갔느냐에 대해서 이제 4월 뭐 1일, 2일 뭐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4월 1일에서 실수 있다 보여지고 특히 이거 뭐 이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고위급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는 마저 우리 홍 박사님께서 그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 공지에서 직항으로 날아갈 수 있고 앤드루스 기지에서 그렇지, 예. 그다음 지금 문제 뭐냐면 괌을 통해서 또 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 부분은 우리 대구 간주소에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두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폼페이오 국장의 방부에서 김정은 위원장 아주 잘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폼페이오 국장이 특사로 갔기 때문에 특사를 매결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수위 이것을 확인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이 아주 잘 됐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조금 달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일괄 타결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좀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비핵화라는 하나의 의제만 가지면은 이것이 단계적이냐 일괄이냐 이게 논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이잖아요. 또 지금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잖아요.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같은 선상에서 놔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그다음 또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도 여러 가지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체제 보장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은 뭡니까? 수령 율영도 체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해가지고 비핵화하자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시간표도 한 달, 1년 하자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 구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체제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교입니다. 그다음에 평화협정입니다. 이 수교와 평화협정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 그 체제 보장에 대해서 1년 내로 하겠다. 이렇게 만약 합의되면은 역시 비핵화도 1년 내에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정은에게 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건지는 얘기를 좀 전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뭐 만약 단계별로 나눈다면 과거에는 이제 비핵화를 완료하면 북미 간에 수교한다 뭐 이렇게 일정표가 돼 있었는데 평화협정까지 같이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중간중간 집어넣어 주는데 수교를 한 3개로 나눠서 처음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표부로 승격시키고 그다음에 대사관으로 갈 수 있고 제재도 워낙 지금 뭐 엄청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 민생 부분부터 조금 해제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좀 중요한 뭐 광산물 같은 거 수출도 하게 해주고 마지막에 다 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점을 정할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2020년에 그 재선을 위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여름까지 딱 완료시켜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북한이라고 하는 이 불량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다, 비핵화시켰다 이제 자랑하고 싶을 텐데 네. 그 시점을 못 받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과연 시점을 박을 건지 안 박을 건지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번에 뭐 아마 제일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게 ICBM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2020년 대선 이전에 이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승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뭐 러시아 스캔들로 뭐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뭔가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번에 김정은을 빅딜을 타결했고 거기다가 이 미국인들을 직접 위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확실히 해결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 같은 건 해주지 않았다. 그렇죠. 돈 한 푼 쓰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문정인 교수가 어저께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3가지 조건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뭉뚱거리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정도의 성과를 반드시 얻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2020년은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당장의 미국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북핵 문제에 관심이 많아진 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이기 그렇죠. 때문에 ICBM 때문인데 네, 그거는 확실히 해결하고 나머지 일정표만 만들어도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또 핵과 미사일은 별개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김정은도 잘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상당히 영리하다는 게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확실히 미국까지 워싱턴까지 날릴 수 있는 걸 확보한 다음에 지금 전향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게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대륙간 듯한 완성을 약간 미흡하다라고 생각할 때 돌아섰거든요. 예.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도 돌아섰으니까 그렇죠. 지금 동결만 해도 이거는 우리에 대한 위협은 일단 사라지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얼마나 협상력이란 게 이게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 ICBM이 사실상 미국민들한테는 더 지금 당장에 더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는 그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당연하죠. 그런데 비핵화라는 것은 뭐냐면 만들어진 핵무기, 앞으로 만들 핵물질, 그리고 이런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미국 입장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것은 임박한 거잖아요. 예.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미국의 바람이겠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뭐냐면 좀 더 진정성 신고부터 먼저 돼야 되겠죠. 예. 신고를 하면서 ICBM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 신고하는 이후에 사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뭐냐면 사찰을 잘 때는 못하는 데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ICBM 여기에 대해서 임박한 하고 이 미국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 도출 이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폼페이오 지명자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또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후보지가 5곳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디가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저기 4번째 나온 울란바토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아니면 저기 없지만 싱가포르 정도. 왜냐하면은 평양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확실하게 양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성과가 크다. 그러면 갈 수 있는데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그러나 또 하나 이제 트럼프는 큰 빅 이벤트를 원하는데 생중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많은 기자들을 받아들이고 이 생중계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경호 문제 이런 몇 가지 이제 난점들이 있는데 그러나 만약 김정은이 확실하게 이번에 양보하겠다라고 하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평양으로 가길 제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한반도가 그야말로 평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평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왜냐하면
김정은도 한 번에 다 양보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아니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의 장소인데 유럽이나 다른 데는 전용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공중 급유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창피하고요. 남의 비행기 빌려 타는 것도 그렇고. 따라서 아시아권인데 제주도가 되면 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일 좋지만 판문점이나 제주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제주도는 한국의 영향력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 거꾸로 자기가 공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한국에 오면 중재자가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제3국이라면 저는 울란바토르는 몽고가 일찌감치 비핵화를 선언해서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상징적인 조건이 되고 중립국적이고 북한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동남아인데 쿠알라룸푸르 이런 데는 지금 김정남 살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쿠알라룸푸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싱가포르 정도 요 정도 중에 아니겠느냐. 예. 두 사람이 만나는 어떤 그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트럼프는 워낙에 뛰어난 협상가입니다. 뭐 그 아예 뭐 책까지 그쪽 관련된 책을 많이 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과 1대1로 만나고 싶어합니다. 배석자 없이 단둘이 보자. 근데 김정은은 그동안 그런 어떤 외교적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과연 1대1 어떤 회담 이게 가능할까요? 배석자 없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는 협상의 달인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단판에 이길 수 있다. 아마 그러한 하나의 의지의 표시 되겠죠. 그런데 이 정상 간의 1대1 단판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하면 오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석자 있고 이래 해야만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합의 문구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측면인데 단판하면 뭔가 그 거래라든지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은 1대1 단판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오히려 뭐냐 하면 배석자와 관련해서 좀 뭐랄까 미국은 그 정상국가로서 좀 더 배석자가 많을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아주 핵심 지문을 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북한은 통전부장 이 한 사람만 거의 배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 할 때는 세 사람이 배석했죠. 그거는 뭐냐 하면 북중 간의 당대당이라는 특수한 관계. 그다음 지금 이제 북미 관계 있어가지고 핵 문제 이래서 외상했죠. 그다음에 남북 관계 이걸 설명해 줘서 김영철이 왔는데 아마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하면은 뭐냐 하면 이런 그 당대 관계한 이런 사람은 오지 않고 오히려 핵과 이런 관계 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상이 중심으로 나오고 또 그러나 거기에서 정보 당국 간의 협상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김영철 정도 배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뭐 아주 큰 본류는 아닙니다만 트럼프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형식 이에 봤을 때 상당히 그 뭐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과거에 그 부시 대통령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 어깨에 이렇게 한번 툭툭 치고 뭐 이런 것들이 구설에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평소의 행태로 봐서는 그냥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가 뭐 몇 가지를 하겠죠. 뭐 농담도 하겠고. 과연 그거를 북한 매체나 북한 주민들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만났을 때도 시진핑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줬고 두 손으로 꼭 잡고 두 손을 맞잡고 그 사진을 바로 지금 평양에다 걸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평양에서 하면 생중계 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생중계를 설사 받아들이고 평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한테는 생방송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그 현장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접 만남을 보는 사람은 몇 안 되니까 예. 북한 내 방송만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평양에서 하길 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갈지는 모르겠고요. 그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 주석이 각별히 환대를 했고 그렇죠. 북한에서 뭐 편집한 거를 나왔습니다만.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의장대 사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한 반걸음 정도 앞서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오히려 앞서가고 그리고 굉장히 그 김정은이 사실 시진핑 주석이 발언할 때 메모하고 그런 거인데 예. 북한 방송에서 싹 빼고 예. 그리고 김정은이 얘기할 때 시진핑이 경청하는 모습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TV 편집이라는 게 놀랍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나름대로도 자기도 준비해서 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좀 약간 좀 하시하는 행동을 하면
김정은도 맞받아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어깨를 툭툭 치고 같이 어깨도 같이 치고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해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밀리면은 트럼프는 뭐 실수를 해도 하루에도 말을 몇 번이나 실수를 하는데 김정은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평양 개최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미국 차 캐딜락이 평양을 누비면 이 북한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거기다 성조기까지 달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 94년도에 제네바 핵합의 되고 나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북미 간의 수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들려 나오는 얘기가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에서 뭐 인공기도 하는 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죠. 카스트로도 뭐 뉴욕에 와서 유엔에 자주 들락거리잖아요. 뭐 아라파트도 오고. 그러나 평양에 성조기와 미국 대사관이 성대한 건물로 거대한 건물로 쓰고 그리고 자유를 전파할 때 북한 측에서 위협을 느껴서 94년에 북한 측에서 그 관계 정상화까지는 가지 말자. 대사관 설치하지 말자. 북한이 오히려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생각만 우리가 바꾸면 미국 대사관을 평양에 설치하는 것이 북한을 인정해주는 차원보다도 북한을 민주화하는 차원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북한의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같은 거 설치하고 북한도 서울에 평양에 연락사무소 같은 거 설치하는 걸 한번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만남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죠. 남북 정상회담, 특히 종전선언, 뭐 종전선언이라는 말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정전이잖아요. 정전협정. 이거를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게 구체적인 하나하나 단계까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자꾸 제가 그건 좀 뒤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 박사님 잘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평양에 가면은 뭐 성조기, 뭐 캐딜락 이런 운운했는데 그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대에 이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시범을 다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정전협정하고 평화협정은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정전협정은 뭡니까? 전쟁을 잠시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평화협정은 뭡니까? 전쟁의 원인까지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되돌려 놓는 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앞으로의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법 제도적인 틀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정전협정을 이것을 나름대로 평화협정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규정된 건 없지만도 그냥 일반적으로 전쟁을 종식하는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평화협정 이걸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교, 관계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뭐냐면은 종전선언을 논의한다는 문제와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지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왜 그러면 종전선언 이 문제가 하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정전체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가지고 그럼 당사자인 북한이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에 있어 가지고 북한은 3자 또는 4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가지고 특히 평화협정은 남북 간이 아니고 북미 간에 하겠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위 말해 전쟁을 종식하는 문제, 북한이 생각하는 전쟁을 종식하는 문제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하되 실제화되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우리는 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하다가 그냥 중간에 멈추고 그냥 그 상태로 오는 거잖아요. 이걸 왔을 때 우리 사인한 서명을 한 당사자가 우리는 빠져 있고 유엔군이 했고 그리고 뭐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됐고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중공과 북한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일단 왜 우리나라는 빠져 있었는지 당시 이승만 대통령 얘기도 해주시고 그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요번이 통일의 절호의 찬스인데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휴전협정 체결하는데 우리는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가지고 뭐 거제도에 방공포로 석방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6.25 마지막 부분에서 한미 간에 상당히 껄끄러운 게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결과로 이렇게 버티기 또는 미국으로서는 2차 대전을 해서 너무나도 전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종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미 동맹이 이제 체결되고 했죠. 근데 그 전에 1954년 7월 27일 날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서명을 하고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이 서명을 하고 중국은 중국의 대표 마오쩌둥이 한 게 아니라 팽덕회라고 하는 중국 인민군 의용군 사령관 의용군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과연 당사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있는 거고 의용군이니까 옛날에 바이런이 그 크리미아 전쟁인가 그리스 해방 전쟁 이런 데도 막 참전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의용군으로 간 거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간 게 아니에요. 용병. 그러니까 중국도 말하자면. 중국의 정규군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명은 안 했지만 그 1954년 이후에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계속 잘 준수해 왔고 만약에 우리가 당사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북한 공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당연히 실질적인 전쟁 참가국으로서 한국을 포함한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대표가 서명한 게 아닙니다. 유엔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을 할 때 그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권 하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종전 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3자 또는 4자가 한반도에서 만나서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3자 내지 4자에서 2007년 이전에는 북한이 3자 했을 때는 한국을 뺐어요. 근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당연히 중국을 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북한이 한국을 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제외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따라서 지금 3자 선언을 하면은 남북미 3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부랴부랴 북한에 간다고 하는 것도 자칫하면 자기가 빠지니까 남북미 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협정의 당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남북이냐, 남북미냐, 남북미 중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절차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4자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다 같이 둘러앉아서 서명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차를 두고 서명을 하게 되나? 또 아니면은 남북이 먼저 서명을 하고 중국과 미국이 추인하게 되나?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우리 정부 입장은 이 평화협정이 있어가지고 남과 북이 주체가 돼가지고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보장자로서 역할하고 또 육자회담에서 남아있는 일본과 러시아 이것은 지지 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엔에서 추인하는 이런 2+2+2+ 유엔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선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 하면 결국 뭐냐면 방금 진리가 한다면 남북이 당사자로서 이러면 남북이 당연히 그하고 그 밑에 이제 보장자, 지지자 주인자 이렇게 서명을 놔놓겠죠. 그럼 순서는 남북이 우선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도 우리 홍보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아까 그 이승만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은 뭐냐면은 정전협정의 서명자와 평화협정의 서명자는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굳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평화협정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남과 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과 북이 서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장을 하든지 추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뭐냐면 차후에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관계 정상화 이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남북 간에는 불가침 협정하고 북미 간에는 평화협정하고 그렇다면 이미 남북 간은 91년도에 불가침 협정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만 남았고 그럼 앞으로 북미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서명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이것이 기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자 그러면 종전 선언하면 뭐가 달라지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전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전쟁 끝, 지금은 전쟁 중단, 근데 전쟁 끝이라고 하면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논란이 됐던 주적
이런 표현들이 종전선언으로 다 이게 어떻게 변화가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평화협정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직 이게 논의가 할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 전쟁,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종전선언하면 단순하게 전쟁을 종료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선언 정치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평화협정까지 체결돼야만이 법적 제도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 체결하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전쟁의 원인까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평화를 해나가려면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또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이 법적 제도적 완비를 하려면 국회라는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평화협정이 크나큰 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종전선언 하나만 주면 쉽지 않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평화협정이라면 뭡니까? 상호 체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체제 인정하려면 지금 이제 우리 국가보안법이다. 지금 북한에 있어 단교약이다. 이런 문제가 쟁점 내돌져 있고 또 뭡니까? 상호 인정 순간에서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군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엔사 같은 경우는 해체가 돼야 되고 네. 그럼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만약 인정한다 하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돼야 되겠죠. 예. 평화유지군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이런 게 아주 그 뭡니까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 뭡니까 체제 보장 다시 말해서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로 평화협정 이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쉽지 않죠.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 평화협정의 분위기 조성이 있어가지고 평화선언 정도, 그러니까는 모르겠지만도 실제 법적인 제도적인 담보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보면은 종전 협정이란 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종전 선언이죠. 예. 종전 선언을 하면 이게 남북 관계가 적대적 부정적 관계에서 중립적 관계로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건 아니에요. 평화협정이 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이제 긍정적, 건설적, 협력적 관계로 되는 거니까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는데 요 시기가 공백이 생기면 오히려 남북 관계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예. 그냥 이웃일 뿐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6.25 때 전쟁을 아까 그 정전협정 서명자가 유엔군 사령관이라고 했듯이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걸 해체를 별로 바라고 있지 않아요. 모르죠.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체되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는. 그렇죠. 그러나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을 우리가 국가 주체로서 새로이 체결한 거니까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하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도 근데 따질 거는 분명해요. 북한이 따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평화협정하고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유엔사는 해체되고요. 그다음에 영토 경계가 획정이 돼야 돼요. 영토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NLL 문제만 해도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경계다라는 게 확정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한미군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이 따질 거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면 평화를 보장하는 장치까지도 이제 마련되고 남북 간에 그 군사 협력 기구를 만든다든지 군사 상위 기구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협정이 나온다. 이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전쟁 당사자인데 미국이나 중국이 빠지고 해봐야 불안정하니까.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선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끼리는 전쟁은 끝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향후에 서로 불가침한다.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종전 선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향후에 향후에 침범하는 거를 금지한다. 이런 거를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은 뭐 이미 이미 있지만은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번에 우리 특사단한테도 얘기한 게 한국에 대해서는 핵으로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제가 그 표현이 야 김정은이 이렇게 멀리 가나라고 할 정도였는데 요번에 다시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서 다시 향후에 절대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약속하는 건 다시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게 기반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도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을 초청해서 사자가 이를테면 제주도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래서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남북 정상회담 청와대가 지금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만남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제 2차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제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 경호,
보도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의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의전, 경호, 보도 부분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하는 그 순간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어떤 경로로 와서 어떻게 문재인 위원장과 악수를 하게 될까요? 예상을 해주신다면. 물론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직접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여러분 방문했고 아니면은 차량으로. 뭐 그 당시 또 비가 많이 온다면 또 변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날씨가 좋다는 관전 속에서 전망을 해보면은 도보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이것은 전 세계가 주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군사 분계선을 넘자마자 직접 영접하는 영접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도 상당히 뭡니까 열하면서 이 한반도의 분단 이것을 갖다가 냉전을 종식시키면서 평화를 이끄는 차원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악수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이 될지 악수를 할 때가 아니면은 넘어서 한참을 이제 걸어와서 평화의 집에 들어와서 할지 아니 그 사이에 할지 요거는 아직 이제 안 정해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순간부터는 생중계가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이 판문점 보면 그 뭐 CCTV라든지 전부 다 우리 그 이 언론 세계 언론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72시간 다리부터 오는 것부터 다 이렇게 생중할 겁니다. 그러나 직접 이제 우리 대통령이 영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MD를 넘자마자 악수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조금 저 뒤로 물러나가지고 간소한 의전 행사. 그때부터 할 것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간소하게 하더라도 의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MD를 넘자마자 악수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한다. 이게 그렇죠.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비행기로 직접 평양에 가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도보로 저 군사 분계선을 권양숙 여사하고 같이 걸어서 넘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땅에 이제 넘어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판문각 앞에서 내려서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의장대 사열 같은 걸 하고, 그러나 인공기 개항 같은 건 안 하고 북한의 국가 연주 안 하고. 그리고 걸어서 이제 이동하는데 자유집을 관통해서 갈 거냐 이렇게 돌아서 올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생중계하고 그 도보냐 차를 타느냐 이런 거는 다 경호하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볼 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자신감을 표출하고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란히 걸어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 추정해 봅니다. 네. 예. 퍼스트레이디 동반 회담이 될지는 아직 논의 중인 거죠? 논의 중인데, 그것도 역시 그 상당 부분 그 이 경호, 의전 다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추정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 뭔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상 국가를 지향하잖아요. 정상 국가의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부부 동행, 이것 하면 서양에서 인식 제고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부부 동행에 의한 그 MDL, 군사분계 넘어갈 않고 아니면은 조금 시차를 두고 할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넘어오더라도 둘이 부부가 넘어오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악수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정상이 먼저 악수를 하고 그 뒤에 뭐 넘어와도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오전 일정을 좀 짧게 해가지고 11시쯤 만나셔서 한 30-40분 기다려서 오찬을 양쪽 영부인들 같이 해서 오찬하고 그리고 이설주는 떠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10시에 만나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2시간 동안 양측의 영부인들이 이제 별 할 게 없거든요. 2시간 동안
그 여성 정상회담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은 오전 중에 하고 점심 시간에 오찬 시간에 맞춰서 양측의 영부인들이 와서 같이 오찬을 하고 떠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영부인들이 가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10시에 너무 이르게 하면은 조금 좀 2시간 동안에 그 영부인들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행사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맹점입니다. 이건 뭐 큰 질문은 아닌데 리설주의 명칭에 대해서는 그 북한의 영부이니까 여사라고 쓰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그동안은 리설주를 여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할 때는 여사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여사라는 말을 써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또 우리 김정숙 여사한테 북한 매체들도 같은 호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사라는 말이 북한한테도 한동안은 서먹서먹했던 게 김정일 경우에는 부인이 여럿이고 정실 부인은 사실 유명하지 않고 김영숙이라고 설성, 춘송 이 자매만 낳고 이게 별로 거론된 적이 없죠. 그리고 김정은의 어머니는 고용이는 사실은 그 정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사란 표현 자체가 없고 평양 어머니란 얘기는 했었어요. 예. 그러나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김일성은 이제 부인은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김성애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 뭐 정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사라는 표현을 당시에는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이설주도 존경하는, 이게 그냥 여사가 아니라 존경하는 여사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매체들이 쓰고 있죠. 우리들도 기왕이면 이번에 남북 간에 화해하려고 만나는 건데 북한이 원하는 호칭을 써주면 상호주의로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호칭을 붙여주니까 그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회담 끝나고 양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선언을 할 텐데 같이 하는 모습 저희가 연출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선언이냐, 성명이냐, 합의서냐 네. 이것은 각각 개념이 다릅니다. 예. 선언이라는 것은 그 당사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천명 아주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다음 성명은 뭐냐면 정상회담 당사국에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만 알리는 거죠. 합의서라는 것은 좀 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러는데 예. 지금까지 남북 이제 이 정상회담을 보면 두 분 다 선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냐면 이 한반도 이런 뭐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또 북미적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선언이다. 4.27 선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한다. 근데 이 선언이 있어 가지고 뭔가 명칭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그냥 날짜 또 그리고 이거 뭐 2018년 정상 이거는 뭐냐 우리가 쉽게 하는 거고 아마 거기에는 합의서 내용을 담아 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선언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아마 그런 선언을 하면서 양 정상이 손을 맞잡고 다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생중계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